현지 시각으로 2015년 7월 19일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천체 망원경에는 지구 가까이 다가오는 소행성 하나가 관측됐다. 언론은 귀금속으로 가득 찬 이 소행성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그 소행성은 백금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백금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일부 소행성에 있는 황금과 다이아몬드 광맥을 찾아 세계 각국은 물론 민간 업체들까지도 우주광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우주가 이제 인류의 어떤 평화적인 목적, 과학적인 탐구 그런 것도 있지만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대판 보물섬을 쟁취하기 위해 세계의 흐름에 합류한 대한민국. 과연 대한민국 우주 기술은 어디쯤 와 있을까? 그리고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우주 개발에도 봄이 찾아왔다. 머지않아 꽃을 피울 국내 우주 기술의 궁금증을 찾아 나선 금나나 교수.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1986년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우주 전파 관측소다. 이제 별이 탄생하기 전에 이런 구름 덩어리들이 막 모여요. 근데 구름 덩어리 저 우주 깜깜한 우주 속에 구름 덩어리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 구름 덩어리들이 내는 빛이 바로 전파예요. 그래서 그 전파를 큰 망원경으로 이렇게 모아야만 약한 전파가 이제 보이는 거죠. 거꾸로 그걸 통해서 과학자들은 아 저쪽에서 별들이 이런 식으로 탄생하는구나.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와 천체의 전파를 분석하면 약 139억 년 전 탄생한 우주의 비밀도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우주를 속속들이 알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작은 전파 망원경 세대를 합쳐 커다란 망원경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과학의 발전과 함께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브라질의 12개 기관과 함께 거대 마젤란 망원경을 건설하고 있다. 우주를 볼 수 있는 거대한 눈이 탄생되는 것이다. 망원경으로는 실시간 우주 위험을 감시할 수 있다. 그중 주시하는 건 소행성이다. 지구와 근접한 소행성을 발견하면 밝기와 거리, 반사율, 궤도 등을 추적해 지구와의 충돌 가능성을 분석한다. 2029년에 지구에 바싹 가까이 지나간다는 그 아토피스라는 거고요. 2029년 4월 13일의 금요일. 13일에 금요일. 네, 한국 시간으로는 네. 14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네. 네, 그때 지구에 뺨을 스치듯이 지나갑니다. 한 에펠탑 크기만한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요. 다행히 충돌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대륙이 초토화될 수 있었던 크기다. 소행성이 위협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다이아몬드, 백금과 같은 물질은 소행성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고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지각 판과 판이 충돌하는 거하고 아니면 고속의 충돌체가 이럴 때는 다이아몬드도 고압에서만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가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광이 많은 거고요. 지구로 다가오는 소행성은 극히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의 띠를 이루며 밀집해 있다. 인류는 이를 하늘의 광산이라 칭한다. 우리가 왜 서부 개척 시대 골드러시처럼 이제 우주 개척 시대에 그런 소행성을 탐험을 통해서 뭔가 채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사실
소행성 같은 경우는 저는 과연 이 지구랑 충돌을 언제 하게 될 것인가, 그 위험도가 얼마일 것인가, 만약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관심이 더 많았었어요. 촬영을 하러 가기 전에는. 근데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치를 높게 치는 그런 광물로만 구성된 행성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데서 광물을 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2020년 12월 우주 멀리 있는 소행성의 땅속에 있던 흙이 지구로 도착했다. 順調に動かしています。キャスターのついているものかと思われますが。 일본의 우주 탐사선 하야부사2가 지구에서 약 3억 4천 킬로미터 떨어진 원시 소행성 류구의 지하에서 채취한 시료다. 例えば火星サンプルリターンとかあるいは木星の衛星のサンプルリターンみたいな自在にこう資料だったりあるいは燃料を受け渡すようなことがあって初めてできることで考え方によってはそこに一番近いポジションに我々実はいるんだ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 일본에 이어 중국도 우주 개발에 열정적이다.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을 탐사한 데 이어 창어 5호를 통해 달에서 흙과 암석을 채취하며 우주 자원을 확보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작지만 강한 금융 강국 룩셈부르크는 이제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우주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유럽 우주청과 연구 협약도 체결하며 우주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Since we launched our initiative, there are more than 60 companies now which knocked on our door because they're interested in working together with us in settling down in Luxembourg. And so, you know, the success is already now. It's amazing.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이든 간에 그 기업이 룩셈부르크의 기업을 설립을 해서 그 기업이 달이라든지 소행성에서 우주 광물을 채취를 하면 그 기업의 당의 광물에 대한 소유권을 룩셈부르크는 인정해 준다. 그런 법률을 제정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동일한 법률을 제정한 게 미국인데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법이라고. 미국의 법률은 화성이나 달, 소행성을 개인이나 회사들이 개발할 수 있고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1967년 유엔이 주도에 발효된 우주가 인류 만인의 공동유산이라는 조약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인 것이다. 남극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가입국이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남극도 누가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일단은 과학적 목적으로만 쓸 수 있고 하지만 거기서 엄청난 양의 어떤 이제 자원이 발견된다 그러면 아마도 그 11개국이 일단은 그 11개국이 아닌 나라에 비해서는 분명히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거고 그와 똑같이 우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행성을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아무나 가서 캘 거냐. 예. 이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때 또 이제 힘센 우주 강국들이 모여서 나눠먹기 할 가능성이 사실은 많다고 봐야겠죠.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첨단 항해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세계 경영을 주도했다. 하지만 이제는 희귀 자원 채취와 우주 탐사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흐름이 시작된 것이다. 제가 20년 전만, 제가 중고등학생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올 줄을 점점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우주 개발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먼 미래를 봤을 때, 30년, 먼 미래도 아니고 30년을 바라봤을 때 꼭 필요하다라는 거. 운명 같은 어떻게 보면 스텝이라고 느껴져요.
특히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 간의 자존심 대결, 어떤 군사적인 것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면 지금은 기후변화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그런 다른 요소들에 의한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잖아요. 우주 개발에서. 그런 점에서 더더욱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기지 나로 우주센터. 이곳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향한 꿈이 펼쳐지고 있다. 시험장이 열리고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1단 발사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그 1단 큐입니다. 그 발사체 높이는 1단이니까 한 24m 정도 위로 보시면 올라가게 돼 있고요. 이 시험장은 높이는 약 40m 정도의 건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이제 2단, 3단이 쌓이게 되는 거죠? 실제 누리호는 2단, 3단이 쌓여서 47m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총 길이 47.2m, 탑재 중량 1,500kg.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3단 발사체다. 로켓 엔진은 한국형 발사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핵심 기술이다. 75톤급 엔진을 4개 묶은 클러스터링 기술로 누리호 1단에 필요한 추력을 낸다. 1단에 요구되는 300톤급 엔진을 별도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규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일정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되어 있는 75톤 엔진 4기를 묶어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 측면에서도 저렴한 개발 비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4개의 엔진이 마치 하나의 엔진처럼 작동하도록 성능을 내고 통제되어야 하는 게 관건이다. 우리 발사체는 이제 흔히 이중용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인공위성을 이제 올리는 역할도 하지만은 거꾸로 쓰이면은 이제 대륙간 탄도탄 같은 대량 살상 무기에도 쓰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13년에 최종 성공한 그 나로 기술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나로는 물론 그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국제 협력을 했습니다만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면서 배운 또 저희들이 경험했던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내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국내 업체에서 설계와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업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곳은 항공기의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현재 누리호를 비롯한 우주 로켓의 엔진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오늘은 완성된 엔진을 출하하는 날이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엔진은 내년 5월에 비행 시험에 장착될 엔진 4기들입니다. 올해 장착된 엔진은 벌써 지금 공해 체계동에 납품이 되어서 벌써 조립에 시제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내년에 발사될 1단 엔진 4기입니다. 조립장에서는 누리호의 1단과 2단에 사용되는 75톤급 엔진, 그리고 3단에 사용하는 7톤급 엔진을 모두 작업하고 있다.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은 수백 가지가 훌쩍 넘지만 부품은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작업해야 한다. 특수한 줄로 장비를 고정하는 작업. 작은 부품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적인 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많이 탈 수밖에 없다. 이 와이어링이라는 이 자체가 주 일이 더 많아요, 사실은. 곳곳에 전부 이게 와이어가 다 돼 있거든요. 꼼꼼하게 살펴보면. 저희들은 지금 뭐 자동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 수작업으로 해야만이 이제 이게 어떤 이 엔진이 조립이 되고 또 그에 대해서 또 실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손발로서 모든 어떤 부분에서 느끼면서 이게 한 땀 한 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어온 물건인가요? 네네. 건조 지금 한 1시간 하나요? 30분. 30분? 네. 부품 하나하나도 세밀히 확인한다. 네, 오염이나 제작상의 불량, 또 녹이 발생했거나 하는 문제들이 없는지를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실제 엔진에 조립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됐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주에서 활용하는 장비들은 한번 우주로 쏘아 올려지면 쉽게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립 전에 엄격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부품 안에 가스를 주입해서 수분의 유무를 확인하는 이슬점 검사. 우주에서는 아주 미세한 수분이라도 장비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 이슬 마이너스 55도. 그게 기준점이에요? 예, 마이너스 55도가? 예, 마이너스 55도. 이 배관의 내부에 수분이 없다라는 거를 이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조립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들은 다 이렇게 이슬점 검사를 마친 상태에서 이제 입고가 되고 그 후에 조립이 진행이 됩니다. 이랑 그다음에 저 시험 평가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힘으로 쌓아 올려야 했던 우주 기술. 겹치지 않으면 아마 납품은 가능할 테고. 수도 없이 설계를 변경하면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거쳐왔다. 그쪽에서도 지금 샌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여긴 다 상능인데요. 예전에 저희 초창기에 뭐 조립 하나 할 때마다 이런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할 때마다 이게 잘 조립이 안 되고 뭔가 기술적으로 좀 그러니까 설계적으로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지금의 기술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결과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시험 설비에서 시험까지 알려가지고 개발 전주기를 저희 힘으로 다 했다는 데서 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유학생활 10년 넘게 했는데 그때도 느낀 거지만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똑똑하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능력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우주 기술 분야에서도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급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7, 80년대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던 그러한 저력을 또다시 우주 개발 측면에서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로켓 구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진체 탱크에는 연료 탱크와 산소가 없는 우주에서 연료를 태울 수 있도록 산화제 탱크가 들어있다. 여기는 누리호의 추진체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다. 추진체 탱크 제작 기술은 로켓 엔진과 함께 발사체 개발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런데 신발까지 벗어두고 탱크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 연료 탱크의 내부 조립 공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안쪽 모양은 보안 문제상 촬영하기 힘든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탱크 내부의 특수한 모양에 따라서도 성능 개선을 가져오는데 기술 유출에 우려가 있어 아쉽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한다. 누리호 1단 추진체 탱크는 알루미늄 합금을 가공해 만드는데 전체 길이는 약 16m다. 크기는 크지만 두께는 가장 얇은 부분이 고작 2mm 정도에 불과하다. 이게 얇게 만들어야만 가볍게 제작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발사체에 실을 수 있는 용량들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추진체 탱크에서 기술 확보가 가장 어려웠던 건 탱크 양쪽에 반원 형태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를 돔 스피닝 공정이라고 하는데 15mm의 원판을 기계에 밀착시키고 롤러의 궤적을 제어해서 원하는 두께와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성형한다. 탱크가 저희가 산화제 탱크가 한 10m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길이 공차가 4m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용접부가 7mm 정도 되는데요.
그 7mm 정도 공차 안에서 보면은 미스매치, 즉 단차 부분이 0.7mm 정도만 허용하기 때문에 그 용접 변형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용접의 최적 조건을 찾고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부품을 잡아주는 치공구를 개선하는 등 2년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우리 기술로 제작 공정을 완성했다. 올 10월 발사 예정인 누리호는 나로호에 비해 3단으로 크기가 크고 엔진의 추력도 향상되었기에 더 강하고 정교한 발사대가 필요하다. 발사대는 발사체와 서로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발사체에 사용된 기술이 이륙하는 시점에 먼저 엔진이 점화되고 그럼 300톤의 추력이 발생합니다. 그 300톤의 추력이 발생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 5초 정도의 요구 조건을 받았는데요. 그 5초 동안 발사체를 붙잡으면서 발사체에서 엔진이 정상 상태로 연소를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 후에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면 이제 발사체를 놓아주어라라는 명령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 발사체를 안전하게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머지않아 우주를 향해 힘껏 도약할 한국형 발사체. 발사체가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을 때 상단부가 열리는 페어링이 최종 관문이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페어링 실험까지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발사체 기술은 그렇게 많은 나라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와 여러 가지 제반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많은 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나라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누리호가 금년 10월에 첫 발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굉장히 상징성이 크다. 누리호 1단 추진기관의 2차 연소 시험이 진행된 지난 2월. 실제 발사체와 똑같은 인증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시험동에서 2km 떨어진 전망대에서는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이 한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시험은 4개의 엔진이 100초 동안 균일한 성능을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준비된 실험. 굉음과 함께 불꽃이 피어오른다. 우뚝 솟은 시험동에 희뿌연 수증기 구름이 차오르며 연소 시험이 시작됐다. 숨죽이며 실험을 지켜보는 모두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일 것이다. 타오르던 화염이 목표했던 100초를 넘어서자 잠잠해졌다. 연구진의 오랜 노력에 보답하듯 성공적인 결과였다.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우주가 있는 걸 아는 이상은 인류는 우주를 언젠가는 계속 탐험을 하려고 할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사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서 화성에 가는 것도 보시면은 끊임없이 아마 우주 쪽에 대한 개척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뭘 타고 나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우주 발사체가 유일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주 발사체라는 것이 결국은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1.5톤 정도를 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하려면 훨씬 더 큰 기술을 가져야 되고요. 누리호는 1.5톤 무게의 인공위성을 고도 600에서 800km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3단 우주 발사체다. 누리호는 다가오는 10월 위성 모사체를 싣고 1차 발사한 후 내년 5월에 무게 200kg의 성능 검증 위성을 싣고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체에 탑재되는 인공위성은 질량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초소형 위성 등으로 나뉜다. 인공위성은 임무에 따라 궤도가 다른데 앞으로 누리호를 개량하거나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하면 모든 궤도에 보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질 수 있다.
민간 상용 위성은 사실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해외 발사체 서비스를 대가를 지급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국가 안보를 위한 그런 어떤 정찰 위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해외 발사체에 그 발사 서비스를 의뢰한다는 얘기는 그 위성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사실은 공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간 상용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 전략 수요를 저희들이 충족시킬 수 있다는 큰 전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정지궤도 위성은 군사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지구와 자전 속도가 같아서 마치 정지돼 있는 것처럼 한 곳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지궤도를 확보하려는 각국의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 정지궤도는 이제 딱 궤도가 한정돼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위성을 2개를 띄워놓으면 서로 전파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전체 원궤도를 생각하면 거기에 최소한 2도 이상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180개밖에 위성이 못 들어가죠. 예. 궤도하고 주파수가 권리를 같이 갖는데 특정 궤도의 특정 주파수를 누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궤도의 그 주파수에는 다른 위성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 하나가 비었어요. 근데 우리는 위성을 안 올려. 근데 중국이 좋다고 올려. 그냥 실제 사용은 안 하고 시험 방송만 뭐 조금 하고 있어서 걔는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우주 강국을 노리는 국가들의 우주 쟁탈전이 불붙은 현재.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우주를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전통 우주 강국 미국의 우주 개발 계획 중 하나는 다시 달이다. 2020년 12월 미국 항공우주국은 달로 향하는 우주 왕복선 오리온의 캡슐 부분을 취재진에게 처음 공개했다. 인류를 50년 만에 다시 달로 보내기 위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린 것이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return American astronauts to the moon within the next 5 years. 바로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다. 단순히 달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화성과 같은 더 깊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기지를 만드는 계획이다.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Why do we do the things that we do? We have this amazing resource on the moon with so many knowns and unknowns, and it would almost be a crime if we didn't explore what the possibilities are on the moon. Now, the moon is also a perfect place to establish a base, right, or a point of departure to get to Mars. So if we can build a moon base, figure out how to live long-term in space, then that makes it easier for us to head to Mars and figure out how to do the same thing. So the moon is sort of like practice for us to figure out how to sustain human presence in the space environment, and the things that we learn from there, we can apply them to our travels to Mars.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기구가 주축이 되어 다국적 참여로 진행하고 있다. NASA has developed also a very interesting commercial program. They call it the CLEPS, so the Commercial Lunar Payload Services, where they are already going to send some automatic robotic missions already at the end of this year, and they are going to send payload to the surface of the moon. Every year there will be a series of payload and opportunitie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ith NASA, we are using also this platform to go to the moon with some instrument that we have developed. 더 넓은 우주를 향한 출입문이 되는 달. 국내에도 달 탐사의 기초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달을 위한 진공 챔버가 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그럼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장비가 달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챔버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네. 세계 우주국에서는 네. 달에 있는 얼음이 얼마나 있는지, 네. 과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많은 미션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가용한 과학 탑재체 또는 지상에서 움직이는 무인이동체 로버라고 하죠. 실제 달 지상 환경에서 어느 정도 구동이 가능하고 고장이 발생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이 진공 챔버를 통해서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워낙 지구랑 달의 환경이 다르니까 지구에서 작동을 잘 한다고 해서 달에서 100% 작동하는 것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미리 이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공 챔버에 달에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실험 장비를 설치하는 연구진. 오케이, 거기서 하고 밑에 수평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줄래? 우주의 태양풍이나 방사선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고 쉽게 현장 대처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특수 장비다. 달에 가지고 가는 이 드릴은 뭔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일단 규모가 소규모고요. 네. 전력도 상당히 저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지구에서 달까지 가져가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도 들 뿐더러 무게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형하고 직접하고 고효율을 뛸 수 있는 장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달 집안의 강도를 아는 건 향후 달 기지 건설의 기초적인 부분이다. 정전기를 머금은 모래로 덮인 달의 환경과 유사하도록 챔버에는 직접 제작한 인공 월 면토를 가득 채웠다. 물론 재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저희들이 우선은 현무암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북한 근처에 있는 철원까지 쭉 올라오면서 약 6개월가량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무암은 또 주상절리나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채굴하고 그 원석을 확보하는 데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름아름 알아가다 보니까 철원에서 맷돌을 만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소개도 받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장비가 구축되면서 무인 이동체 로버가 달 환경에서 구동하는 모습을 평가할 수 있었고 인공 월면토를 이용해서 달의 환경만으로 건설 재료를 만드는 실험도 가능해졌다. 또한 영하 60도의 극저온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실험도 있다. 달에 지금 저 얼음이 있다고 보고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할 수 있게끔 사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만약 달에 가게 되면 달에 얼음 있는 집안에서 작동할 수 있겠네요. 예. 한다면. 달에서 현지 자원을 채취하는 동시에 센서를 통해 집안 강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달 시추에서는 그런 선도 우주 강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달에 그렇게 깊은 심도는 못 들어가고 다 거의 다 달 표면에서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1m라는 목표도 세계에서 제일 깊은 깊이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그 깊이에서 저희가 얼음과 뭐 히토류나 이런 광물들을 찾을 것 같습니다. 달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 해외의 민간 우주 기업에서도 공동 연구의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 민간 우주 기업에서 저희들과 기밀 유지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기밀 유지 협정은 상호 실질적인 협력에 들어가기 전에 우주 산업에서 개발되는 기술은 보안이 필요한 기술이기에 상호 기밀을 유지하자라는 입장에서 체결하게 됐고요. 이제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기업.
이곳에서도 달을 향해 한 발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2022년 8월) 발사가 예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그 본체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여기 이렇게 금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구조체라고 불리는 거고, 지금 그 탐사선의 뼈대가 되는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뼈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작업은 거기에 들어간 이 탐사선에다 장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달의 신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줄 우주선이다. 달 근처까지 탐사선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 탐사선이 달 궤도 가까이에 가서 달 궤도에 맞춰서 자기 궤도로 찾아가야 되거든요. 저기 파란색 뚜껑이 닫혀 있는 그 로켓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4개의 로켓을 통해서 각각의 30뉴턴이라는 힘이 발생을 해서 전체 120뉴턴의 힘이 이쪽으로 추력이라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궤도선의 자세를 제어하고 성공적으로 달 궤도에 안착을 돕는 가장 작은 소형 로켓이 추력기다. 달의 궤도에 가까이 다가가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알맞은 속도로 감속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 추력기를 지속 개발해 더 큰 추력을 낼 수 있게 만든다면 향후에 달 착륙선에도 활용할 수 있다. 동그란 그 실린더형의 탱크는 연료를 대략 한 300kg 정도를 그 안에 충전을 해서 추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주 환경은 그 극저온과 극고온을 계속 오가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연료 탱크가 연료 탱크 안에 있는 연료가 얼거나 그러면은 그 액체 로켓이 작동을 안 할 수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은박지하고 비슷한 멀티레이어 인슐레이션이라는 열 차폐 막으로 지금 현재 연료 탱크가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온도를 항상 일정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항우연에 납품을 하게 되고요. 항우연에서는 각종 전자기기들을 보시는 공간들 박스나 이 안쪽에다가 장착을 해서 실제 탐사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달 탐사 궤도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탄생될까? 그 전에 궤도선에는 꼭 장착돼야 할 필요한 기능의 부품이 있다. 만드시고 계시는 부품은 어디에 들어가기 위한 장치들일까요? 이게 실제 달 궤도선을 구성하는 그 비행 모델이고요. 우주의 극한 극저온, 극고온에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열적인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위성이 일정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금 열을 제어하는 하드웨어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우주 부품은 먼지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청정한 환경 조건이 중요하다. 또한 아주 작은 흠집도 용납되지 않는다. 저희 어때요? 떠 있는 것 같아. 약간 홈이 있어. 아 그러네. 홈이 이거 그냥 사진 찍어주시고 요거는 그냥 리용하는 걸로 하시죠. 얘가 그냥 눈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달 탐사선은 태양빛을 받을 때와 아닐 때의 온도 차이가 심하다. 극한의 온도를 버틴다는 건 위성의 수명과 관련이 깊다. 필수적으로 열을 제어하는 배선을 작업해야 하는 이유다. 일단 본딩을 하고 하니스를 하나하나 그 끝을 찾아가서 연결해주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핏줄을 그 한쪽 끝에서 한쪽 끝을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가서 하나 거기에 맞는 그걸 찾아가지고 그 반대편을 찾고 연결해줘야 이게 지금 되는 작업들이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요소 하나하나까지 사람이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근데 오히려 그게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에도 뭔가 승산이 있다고 느꼈던 거는 왜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기술이 아주 섬세하게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지어 생각했을 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이곳에서는 달 궤도선의 모형을 미리 볼 수 있다. 보시는 모형이 내년 8월 발사 예정인 달 탐사선 특수 모형이 되겠습니다. 궤도선이 실제로 완성되면 총 6개의 과학임무 탑재체가 실린다. 이거 보시는 거는 루티라고 해서 저희 항공인에서 개발한 카메라가 되겠고요. 달의 지표면을 촬영을 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달 궤도선에 자체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를 실을 예정이다. 고해상도 카메라는 추후 진행될 달 착륙선 개발을 위해 경사가 적고 큰 돌이 없는, 즉 착륙이 쉬운 후보지를 탐색하는 게 주요 임무다. 또 바로 옆에 있는 센서는 간만선 분광기로 지자연에서 개발한 페이로드가 되겠고요. 달 표면의 자원의 유무를 탐색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인터넷망 테스트를 위한 페이로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 테스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길쭉한 파트 부분이 나사에서 개발해서 제공한 섀도우 캠이 되겠고요. 달 궤도선 사업의 성과들은 달 연구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2030년까지 개발 예정인 달 착륙선의 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다. 달 궤도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우리나라는 달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7번째 국가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다. 저희 KP로뿐만 아니라 달 착륙선의 성공은 심우주 탐사 관련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 나라가 신흥 우주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주를 향한 원대한 꿈에 불을 지폈다. 무한한 동경의 세계였던 우주가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우주 공간이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고요. 우주 관광이나 아니면 우주 자원 탐사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리호 개발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도 그러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수준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인류의 마지막 블루오션 우주. 그 우주를 향한 영토 전쟁에 승리의 깃발을 꼽을 그날을 상상하며 오늘도 우리는 저 우주 너머 미지의 영역을 갈망한다. 영토 전쟁의 무대는 이제 우주가 되었고 그 치열한 경쟁의 방아쇠는 당겨졌습니다. 저 무한한 우주 너머를 향해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영토를 탐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우주 시대가 찾아왔다. 세계 최고 부자들의 우주 진출을 시작으로 우주 산업의 시장성을 알아본 기업들의 돈이 우주로 쏟아지고 있다. 2040년에는 약 1조 달러가 넘는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누리호의 성공적인 개발로 우주의 길을 연 대한민국 역시 우주 진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수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주에서 부를 창출할 새로운 전략은 무엇일까? 우주에서 불을 거머쥘 방법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에서 떠오른 영상. 현지 시간 지난 2월 22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화성의 바람소리다. 이와 함께 나사는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에 안착하는 생생한 영상을 공개하며 인류의 우주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You know, we've had cameras many times, you know, or sight, I suppose, but we've never really heard our environment on Mars. We take the responsibility to put together a compelling cache of samples that is worthy of return to Earth. 깊은 우주의 신비를 밝히며 항공우주 기술의 선두를 독주하던 나사. 하지만 나사의 움직임이 변하고 있다.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이곳의 발사대. 아폴로, 아틀란티스호를 발사하며 우주과학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으나 지금은 우주선 발사를 중단하고 한 민간 우주업체에 발사대를 임대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한국분으로서 우주 개발을 선도하는 미국 나사의 홍보대사를 하고 계신다니. 나사 홍보단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한국인이자 하버드대 입학사정관인 폴륜 교수를 통해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민간 기업을 나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나사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컨대 미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산업을 많이 키웠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산업은 미국 경제의 한 10%가 되는데 바로 유사한 방법으로 정부의 도움하에 이런 큰 경제권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는 우주 역시 큰 경제권의 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그런 여러 사기 업체들을 의도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성장해서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케네디 스페이스한테서도 발사체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 지원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미국의 정책은 유효했다.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로켓 재활용 기술과 같은 새로운 우주 기술의 개발이 이어졌고, 획기적인 우주 개발 비용 절감은 우주 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한 민간 업체는 새로운 달 착륙선을 공개하며 달 여행의 시작을 알렸고, 지상 90km 상공에서 지구를 보며 즐기는 우주여행 상품을 만들며 민간인 우주여행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항공기를 한 대 수출을 하게 되면 승용차 500대의 수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 결과가 있고요. 우주산업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항공기의 약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들을 다수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투자은행 또한 글로벌 민간우주 산업 시장의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드스페이스하고 뉴스페이스 차이는 우주를 하나의 경제의 어떤 모멘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우주하면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고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민간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상대적으로 이제 영향이 이제 적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민간의 중심이 된 뉴스페이스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경제 한 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민간 기업의 우주 산업 참여는 나사의 우주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나사는 예산을 모두 보다 먼 심우주에 집중했고, 최근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서 얼음층과 바다의 존재를 확인하며 우주 생명체의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다. 반면 민간 기업을 통해 지구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달과 같은 곳에 운송 및 관광 산업을 맡기며 우주 산업의 판을 키우고 있다. 이제 민간 기업이 효율적인 우주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공공 부분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접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화성 2주선 SN이라고 얘기하는 시제품을 8호, 9호, 10호, 11호 연속해서 4번의 발사 시도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민간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뒷받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기술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의 우주 산업은 어떻게 해야 빠른 성장을 이루며 성공할 수 있을까?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찾아간 이곳. 우리나라 위성의 역사를 함께한 곳이다. 컴퓨터 배경화면이 멋지시네요. 여기서도 카메라를 들고 계시네요. 오늘 해상도 설명해 주신다고. 우리 항우연회원에서 이제 다목적 1호, 아리랑 1호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 탑재체만 쭉 맡아왔는데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국내 최초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1호를 발사하며 국가 주도의 위성 개발을 시작했으나 연구 개발의 노력으로 세계 6, 7위권의 인공위성 기술력을 확보했다. 아리랑 위성 1호의 그 카메라 이름은 EOS였어요. 그건 이제 미국의 위성 5m짜리 카메라를 우리한테 하나 더 만들어주면서 우리한테 기술 교육을 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685km 조금 더 높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6.6m 해상도가 됐고요. 흑백 채널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정도의 해상도였고요. 근데 이것도 그 만만한 게 아닌 게 100m 바깥에서 0.9mm를 보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이것도. 예. 위성 제작 기술이 전무해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추진했던 아리랑 위성 1호를 시작으로 현재 5호까지 운용 중인 한국은 고해상도 위성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영상 레이더 성능을 향상시킨 6호와 초정밀 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7호 발사를 앞두고 있다.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 도약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미세한 작은 점까지도 다 보이죠. 지금 저희가 50cm 카메라, 55cm의 해상도가 올라가서 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개발한 게 30cm의 해상도거든요. 그러니까 5m에서 30cm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수준은 세계에 버금가는 수준.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이 30cm의 해상도를 이제 상업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영상을. 네,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한 1, 2년 안에 그런 영상을 국민들께 제공해 드릴 겁니다. 빠르게 성장한 위성 기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후발주자가 아닌 세계 최초로 도전하는 것이 있다. 민관연 합동기술로 만드는 나노위성, 도요셋이 그것이다. 예, 그 도요셋 지금 비행 모델 조립 중에 있습니다. 이 제일 큰 부품이 이 추력기 부품인데요. 사실 그 큐브위성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게 부피가 굉장히 추력기가 크기 때문에 잘 안 넣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저 임무에는 이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력기 부품이 들어가고요. 1톤이 넘는 대형 위성에 비교하면 도요셋은 10kg 이하의 위성으로 작고 가볍지만 우주에서의 임무는 결코 작지 않다. 도요셋의 임무 중에 하나가 편대비행이거든요. 잠깐 분사를 해서 실제로 위성 간의 거리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면은 뭐 도요셋은 소형 추력기를 이용해 일렬 또는 나란히 비행할 수 있다. 이 정도 추력을 이걸 연료를 다 쓰게 되면은 위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속이 되냐면은 50m/s 정도 가속이 돼요. 1초에 50m 정도 나가는데 시속으로 따지면 한 200km 정도 되는 거예요.
4기로 구성된 도요셋은 나노 위성으로는 세계 최초로 편대 비행에 도전하는데 단일 위성으로는 할 수 없는 관측을 위해서다. 위성은 계속 우주에 돌기 때문에 한 지점에서의 시간적인 변화를 관측하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위성이 여러 대를 한 지점을 통과한다면은 시간적인 변화를 관측할 수 있겠죠. 반대로 편대를 이용해서 또 여러 개를 한다면은 공간적인 그런 변화도 같은 시간에 위성이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 역시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계 최초를 위해 개발 중인 도요셋에는 특별한 측정 장비가 탑재된다. 탑재체 중에 하나인 그 자력계를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뉴 메탈 챔버라고 해서 지구의 자기장을 차단해주는 그러한 챔버인데요. 보시면 이 안에 우리 도요셋의 그 과학 탑재체가 실려 있고요. 도요셋은 3중으로 이루어진 차폐막 안에서 자기장의 작은 변화를 감지해낸다. 이제 자기장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측정할 수 있는 게 1나노 정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 흐르는 자기장이나 플라즈마와 같은 에너지의 흐름은 곧 우주의 날씨라고 할 수 있다. 우주 날씨 변화는 위성 통신 교란과 위성 항법 시스템의 오차, 전력망 손상 등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요셋으로 정확한 메커니즘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나사와 함께 우주 날씨 관측을 시행해왔다. 이게 정보는 사실은 뭔가 그 초소형 위성, 큐브 위성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미국이라고 해서 뭐 뾰족하게 뭐 아주 많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경쟁력을 갖추었죠. 지난 2021년 3월 우리나라도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민간 우주 산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선진국에 비하면 늦은 출발. 우리는 어떻게 우주 산업을 키워나가야 할까? 우리나라 우주 개발 계획은 그동안 지난 30년간 잘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에 사실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저는 많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30년 어떻게 내다볼 거냐. 지금 글로벌한 어떤 큰 경향, 우주 개발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30년 뒤에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청사진을 그렇게 가져가지 않나. 특히 IT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의 창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타당한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페이스를 준비하는 한 민간업체.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에 들어갈 수 있는 이곳은 전자광학 및 레이저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성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수평 방향으로 놓여 있는 렌즈나 미러는 원래는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덮고 여기만 아래를 보고 있는 미러이기 때문에 얘는 풀어드릴게요. 밝은 영상을 얻기 위해 금으로 코팅해 반사율을 최대한으로 높인 이 장치는 위성 내부에 들어가는 적외선 센서 부품 중 하나로 야간에도 지상의 여론을 관측하는 역할을 한다. 골드 코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미러를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4K? 예, 맞습니다. 24K입니다. 벗겨내시면 반지는 안 나옵니다. 두께가 거의 150 마이크로 정도의 두께로 넓게 퍼발라져 있기 때문에요. 순도는 높지만 금 반지 같은 걸 만들기는 힘듭니다. 감시, 정찰용 레이더, 센서 등 방위 산업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이 기업은 최근 우주 분야까지 그 사업을 확장시켰고 위성의 눈이라 불리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 기술을 보유했다. 일반적으로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고도 약 한 500km 내외에서 약 초속 7.6km 정도 속도로 지구를 지나갑니다. 즉 저희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데 약 한 100초 정도 시간이면 이미 지나가게 되죠. 그 시간 안에 이 SAR 레이더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은 발사된 레이더파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차를 합성해 지형도를 만드는 기술로 주 야간 및 악천 후에도 영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센서와 레이더 기술은 위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주 산업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우주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모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드들을, 각각의 모드들을 여기서 지상에서 모든 시험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위성의 크기가 소형화되면서 한 번에 많은 위성을 싣고 발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고도의 집적화, 소형화된 센서와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 이 기업이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사업이 있다. 초소형 위성 수백 개를 띄워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우주 인터넷 사업이 그것이다. 저희가 목표라고 하는 자율주행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현재 5세대 통신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5.5G 이상 6G의 그런 통신 서비스가 끊김없이 원활하게 제공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선 지상의 네트워크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위성을 이용한 공중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한 이 사업은 저궤도 초소형 위성을 띄워 지구 전체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 기업 또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많이 챙겨만 가지고 글로벌리하게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저희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저궤도 초소형 위성들이 서비스를 해줘야지만 진정 글로벌리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역시 저희한테는 충분한 기회와 먹거리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비경이 가득한 제주도. 최근 이곳에 국내의 한 우주 스타트업이 발사체나 위성 외에도 새로운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우주 산업 서비스를 시작했다. 곧 패스가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이 지나가고 갈 겁니다. 데이터 수신과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주지상국 사업에서 어떤 가능성을 살펴본 것일까? 위성 자체는 메모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한반도를 지나거나 이제 미국을 지나거나 유럽을 지날 때마다 계속 지구를 찍습니다. 찍으면 그 데이터가 계속 무한정 계속 쌓여서 내가 계속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상으로 내려주고 다시 이제 그 다음 미션을 위해서 또 다른 걸 찍고 또 지우고 또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한정된 용량을 가진 위성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지상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그란 원이 저희 지상국 패스 가능한 범위입니다. 이 빨간색 선은 위성이 지나가는 길이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근처에 이렇게 3개가 있고 2개는 저희 패스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성이 궤도를 돌다 교신 범위에 들면 데이터를 수신 처리하고 비용을 받는데 위성 개발과 발사가 활발해지면서 이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위성 자체가 지금 현재 한 2,000개, 뭐 2,300개 정도 되는데 향후에는 이게 4만 개, 5만 개까지 늘어나는 거죠. 위성이 많아진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지상국만 쓰는 게 아니라 지상국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고 그 위성이나 발사체 만든 업체들이 지상국까지 다 전 세계에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냥 돈을 쉽게 내고 서비스 이용만 받으면 되니까. 스페이스X가 이제 앞으로 10,00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스페이스X가 주요 고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미래에. 그렇죠. 스페이스X하고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곳에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 스타트업이 있다.
연구원들과 함께 탁구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기업 대표의 말에 따르면 탁구를 치는 이 시간도 생각의 전환과 발상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 실리콘밸리에서 탁구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효과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놔뒀는데 되게 재밌고 소통하는 거에도 되게 좋습니다. 누가 저기 추천하셨다고요? 샀으면 좋겠는 게 뭘 것 같냐 해서 탁구대 얘기했었는데 진짜 살 줄 몰랐는데 사줘가지고 잘 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뭐가 더 올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주로 초소형 위성을 제작하는 이 기업은 위성의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의 전 과정에서 고객에게 최적화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초소형 위성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게 지금 큐브 위성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10cm, 10cm, 10cm 해가지고 30cm 해가지고 3U 정도 크기 위성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스탠다드 모델로 하고 있는 12U짜리 모델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초소형 위성 16U 크기에서도 1m급 해상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일단은 한 12개에서 24개 정도 띄워서 이런 부산이나 아니면 여러 해양 도시들한테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위성 영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목표고요. 박사 통합 과정 당시 초소형 위성을 연구하던 박재필 대표는 해외에 초소형 위성 회사를 다니며 새로운 시장이었던 초소형 위성 서비스의 전망을 내다보고 창업의 길을 선택했다. 대학원 과정을 하고 이제 과정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저는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창업을 했거든요. 사업에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뉴스페이스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도 이제 어떤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선점을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그 지위를 확보를 해 놔야 시장을 공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균 나이 30대의 젊은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이 기업은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뉴스페이스 산업에서 떠오르고 있다. 이게 몇이야? 최상도? 이게 지금 원래 원본 영상 같은 경우는 35에서 50cm 정도인데 이걸 지금 2배 하고. 35에서 50? 두 분이 서로 말을 놓는 것 같은데. 어떤 관계예요? 제가 창업 시기에 맞춰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회사가 안 망하면 다시 들어오겠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잘 회사가 안 망하고 잘 번창하고 있어서 들어와서 지금 계속 일을 코가 하고 깨어가지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이제 트렌드 변화 같은 걸 쫓아가는데도 좀 더 빨라서 특히 뭐 이게 꼭 그 일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학술적인 것도 트렌드에서 쫓아가는 게 빨라가지고 좀 시장 변화에 좀 이렇게 좀 즉각 반영하는 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초소형 위성 분야의 트렌드를 좇는 이들은 위성 설계와 부품 제작, 지상 테스트와 같은 하드웨어부터 데이터 가공, 위성 영상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공략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면 반사도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이나 토양 식생 이런 거에 따라서 반사도를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 업체는 위성 데이터 자료와 반사도, 즉 물체가 빛이나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비율을 분석해 새로운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나타내는 있다. 이런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통해서 습윤도나 토양 지수, 뭐 가뭄 지수라든지 그런 지수를 산출해내서 그거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미국의 한 공간 정보 분석 회사는 고화질 위성 영상과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데 원유 탱크의 석유량 증감에 따라 달라지는 부유식 뚜껑의 위치와 그림자를 분석해 전 세계의 원유 저장량을 파악하고 유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있으신 인력분들이 되게 재능이 있고 아이디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깡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성 기술이나 위성 분석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 봐도 뒤지지 않는 그런 토양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저희가 글로벌 어떤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다큐 시작하기 전에 우주 개발 이렇게 하면 발사체, 그냥말로 인공위성을 띄우고 로켓 이것까지만 생각을 했지 그 수많은 가지들이 있을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고 또 우주 분야 이거는 제가 공부하는 영양, 건강 분야는 전혀 동떨어진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성 데이터를 받고 활용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요즘 다 융합 시대잖아요. 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이 위성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뭔가가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 조금 더 우주라는 분야가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발사체 기술 독립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누리호의 뒤를 이어 민간이 쏘아 올리는 첫 나노 위성 발사체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목표로 발사대 앞에 선 스타트업이 있다. 스페이스X는 이미 개발된 팔콘 9과 같은 대형 발사체를 이용해서 위성 발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런 대형 발사체는 상당히 큰 탑재 공간을 갖다 보니 수십 기의 소형 위성을 동시에 싣고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요. 대형 로켓에 위성을 싣고 우주로 보내기 위해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위성은 그 목표에 따라 각각 다른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원하는 궤도에 위성을 정확히 놓기 위해 자체 추력과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기술적 어려움도 있다. 최근 소형 위성의 수요가 늘면서 이 기업은 소형 위성을 저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도 개발했다. 발사체는 사용되는 연료가 무엇인가에 따라 제작 비용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로켓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위성 발사체일 뿐만 아니라 고체 로켓과 액체 로켓 장점을 혼합한 로켓이다. 저희가 산화제 유량 조절을 통해서 추력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본 시험입니다. 추력을 증가시키는 것에 따라서 이 화염의 크기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최종 목표하는 풀 추력을 낼 때가 지금 이 화면 상황이고요. 저게 이제 기존 고체에서는 불가능했던. 네, 좀 어렵죠. 연소 속도가 느려 추진력이 낮은 고체 연료의 단점과 산화제를 고압으로 분사할 수 있는 펌프 개발 문제를 해결한 이 업체는 하이브리드 로켓 개발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우주 산업에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게 되었다. 저뿐만 아니라 그런 후배들 역시 안정적인 직장이나 해외 유학까지 갔다가 다 포기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업적인 확신이 없다면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없겠죠. 네. 우주 스타트업은 인프라 구축과 실험 비용 탓에 다른 분야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한 부담스러운 사업이지만 그에겐 성공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늘, 우주를 상당히 동경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파일럿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시력이 안 좋아서 그 꿈은 이제 일찌감치 포기를 했지만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다면 그럼 우주를 나는 로켓을 만들어 보자.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도전 정신. 우주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목표로 무장한 이들은 우주를 향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도약을 기다리고 있다.
왜 옛날에 우리가 콜럼버스 시대 때 신대륙을 발견하고 항로를 시작할 때도 선구자들은 식민지 만드는데 정신이 없었지만 그때 막상 경제적인 이익을 본 나라들은 교육에 신경 쓴 국가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우주 개척 시대에서도 비록 우리나라가 선구자는 아니지만 그런 니치 마켓을 찾는다면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다른 어떤 베네핏을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체 기술 개발의 단계를 넘어 국제단체와 우주시대를 준비하는 곳도 있다. 이태식 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우주건설, 토목 분야 개척을 위해 달기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주에 빠진 테트리스 개발자 행크 로저스는 이태식 교수와 달기지 개발을 꿈꾼다. In my background is a facility where we practice living on Mars at first and on the moon more recently. 2013년부터 나사가 지원하는 이 훈련은 환경 조건이 우주 생활 체험에 적합한 하와이주의 화산지대에서 진행된다. HI-SEAS was originally a NASA project. NASA and the University of Hawaii got together and they wanted to test the human factors of long-duration missions. Because mission to Mars takes 22 months, 8 months to go, 6 months to wait for the Earth to come around, and another 8 months to come back. And so, how can 6 people live together for such a long time without having major problems? 프로젝트의 목적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주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 나사와 함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 이 팀은 최근 전 세계 10여 개국과 함께 달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주공항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달에서 스페이스포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랜더 착륙선에 앉으면서 훈련을 하면 먼지랑 돌들이 날아가는데 그것이 8개월 동안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항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공항을 방어하는 범이라 그래서 제방을 한 6m 높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정적인 달기지 건설을 위해 이태식 교수가 집중한 건 바로 달 복제토다. 건축 재료를 지구에서 운반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 이태식 교수는 달의 토양에 가까운 화산 현무암을 이용해 달 복제토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궁극적으로는 달 시멘트, 나아가 달 기지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어떤 물질을 갖고 가려면 킬로그램당 20억 원이었다 지금 12억 원까지는 낮췄습니다만 아직도 다이아몬드 값을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화성이나 달에 있는 물질을 지구상에서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달의 토양과 비슷한 물질을 찾던 그는 기존에 없던 물질을 만들어냈다. 이거는 지구상에 없는 물질인데 어글루티나이트라 그래갖고 2000도 정도로 구우면 이런 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케미칼리 재현하려면 이 물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갖고 다시 부셔서 이 안에다 집어넣어놔야 달의 화산 현무암과 똑같은 형식이 되죠. 단순히 토양의 입자나 모양뿐만 아니라 완벽에 가까운 달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 이태식 교수는 화학적으로도 달의 토양과 유사한 성분의 복제토를 만들었다. 이는 달 콘크리트를 위한 기초가 된다. 일정 비율로 혼합을 해가지고 사출을 해서 이 노즐 투입구에다가 투입을 해줘가지고 세계에서 5번째로 달 토양을 만드는 데 성공한 이태식 교수팀. 이제 그는 우리 손으로 달과 화성 기지를 건설하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정도 굵기가 나온다. 네, 근데 나오자마자 1시간 내에 굽고요. 강도가 보면 거의 돌과 같은 그런 강도가 나오고.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 7일, 11일, 29일 이렇게 양생을 시켜가지고 고착하는 그 있는데 달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간 이내로 바로 고착화가 되면서 바로 강도 발현하는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요.
높이 3m에 달하는 특수한 3D 프린터기는 달 기지용 건축 자재를 만들 수 있다. 알루미늄 재질로 무게를 대폭 줄이고 저전력을 사용하는 프린터를 개발한 것이다. 이태식 교수팀은 지난 2017년 나사에서 주관한 3D 프린팅으로 만든 화성 거주지 챌린지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전 세계 77개 팀에서 한국 팀이 1등을 했다. 또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3등을 했다. 뭐 이런 문제는 서로 경쟁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적어도 3등 안에 있는 것이 우주 건설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국의 건설 기술이 세계 곳곳에 구조물을 건설하며 빛나는 랜드마크가 되었듯 우주 건설 기술 또한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을 빛낼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 많은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런 꿈을 같이 나눠서 2030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달에서, 화성에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우주 산업 기술은 발사체나 위성뿐만 아니라 생활과 연결된 기술로도 이어진다. 특별한 기술력이나 자본 없이 참신한 발상과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우주 산업에 다가서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개발한 건 바로 우주변기. 우주 공간에 굉장히 몇 개 없는 그 화장실이 고장나게 되면 큰 참사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 내부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물방울 등이 둥둥 떠다닌다. 이 때문에 현재 쓰이는 변기는 복잡한 장치를 이용해 배설물에서 고체와 액체를 분리한 뒤 진공 흡입기로 빨아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장치의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고장이 잦다는 점이다. 대부분 공기 팬을 사용해서 이제 진공 청소기처럼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팬이 있다는 거에 어떤 단점이 쉽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공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중력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배출물이나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빨아들일 수 있는 형태를 저희가 고안을 했고 어찌 보면 다소 황당한 아이디어지만 이 문제는 지구와 다른 환경의 우주 시대를 맞이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다. 고등학생 당시 참가한 나사 공모전에서 혁신적이다라는 높은 평가와 함께 아이디어 공모전의 항공우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우리가 착안했을 때는 우주는 앞으로 전문가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우주 관광의 시대, 그 다음에 기업가들, 저희가 속히 말하는 뉴스페이스 사람들도 가야 하는 그런 접근성이 쉬운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우주 생활품을 저희가 착안하여서 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토대로 지난 2019년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에 참가한 이성문 씨는 다 쓴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 쓰레기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김강산 씨는 우주 정책 및 산업 관련된 일을 구상 중이다. 저희 세대에 이런 창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우주라는 것이 당연하게 산업으로 느껴지고 있고 그런 산업들이 많이 성장하는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보고 몸으로 느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주 분야라는 것을 어떤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인 활동이 가능한 그런 무대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시야 자체가 저희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뉴스페이스 세대. 실생활과 연결된 참신한 아이디어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무기가 되고 있다. 이게 제가 국제우주 에세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아서 그 대상으로 이제 받은 상품입니다. 이게 전 세계 8곳에서 캐온 운석입니다. 자랑하려고 가져오신 거랬죠? 예, 자랑. 최근 우리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는 곳이 있다. 우주항공 스타트업에 자금이나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는 한 민간업체. 이 기업이 지원한 미국의 한 우주 운송 스타트업은 인공위성이 적절한 궤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데려다주는 우주의 견인 트럭 역할을 하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아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되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모든 회사가 다 로켓을 만드는 회사 혹은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만 같이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포트폴리오가 한 50개 되는데 그 회사들 중에 한 반 정도가 누구나 딱 보면 우주항공회사다라고 알 수 있는 회사들이고 나머지 반은 이 회사들이 왜 여기 들어가 있어? 우주항공회사는 같지 않은데 이렇게 되거든요. 인류가 우주 환경에 거주하게 된다면 저희가 지구에서 거주하나 우주 밖에서 거주하나 저희 인류에게 거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똑같습니다. 사실 의식주 같은 그런 근본적인 것이 필요를 하겠죠. 그것을 역발상해서 생각한다면 미래 인류가 우주에 나갔을 때 과연 무엇이 필요할 건가를 미리 예측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을 넘어 인류의 생활이 될 우주 시대. 세계는 지금 뉴스페이스에 도전하는 민간 기업의 성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고 있다. Now we have more than 20 space business incubators all over Europe. So in some innovation sector cities, and we try to develop more this relation from space to Earth or from Earth to space, spin-off, spin-out. And we have also some program where we help a young entrepreneur or even older entrepreneur, people with ideas at all possible age, and to create their own company. 올 10월 발사될 누리호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될 대한민국은 새로운 우주 산업의 전환기를 향해 힘찬 태동을 시작했다. 국가우주위원회를 현재는 저희 과학기정통부 장관님께서 위원장이신데 이것을 국무총리님으로 위상을 격상을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민간 기업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무지 같던 우주를 황금밭으로 바꾼 뉴스페이스 시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우리만의 확실한 이정표가 필요한 순간이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뇌하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을 찾아간다면 우주 강국 대한민국이란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